10월 2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마자 여야가 라임 옵티머스 특검과 공수처 출범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정치인 연루설까지 불거진 라임 사건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꼽으면서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지연 전술을 쓸 경우에는 법 개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 13건을 한꺼번에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장외투쟁도 불사할 분위기입니다. 오늘 저녁엔 국회에서 릴레이 규탄 대회도 엽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회입니다. 법무부와 대검 국정감사를 거치며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추 장관은 어제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과 함께 해임 건의안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죠.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은 검찰 편 만드는 윤서방파 두목 같은 느낌이 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검찰 출석을 거부 중인 같은 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탄국회로 끌고 가진 않겠다는 건데요. 오늘 의총에서 정 의원은 어떤 발언을 내놨을까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거 열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건데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선 트럼프 지지자와 반트럼프 시위대가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진영 간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도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공백은 결국 공수처 이슈가 채울 걸로 보입니다. 11월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반대하면서 시간을 끌 경우 야당의 거부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21대 첫 국정감사도 사실상 마무리입니다. 목요일에 청와대 국감만 하면 진짜 끝인데요. 한숨을 돌린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택배 터미널을,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의 게임 회사를 찾았는데요. 특히 이낙연 대표가 택배 현장을 찾은 건 한 달 새 두 번째입니다. 자주 뵈서 반가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도 있었고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태권도 3단의 75kg 건장한 그 체력의 소유자가 1년 4개월 동안 야간 근로만 하는 사이에 몸무게가 15kg가 빠지고 결국 참사에 이르게 되는, 이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는, 말하자면 건강검진 안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법정 휴가 제대로 안 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이낙연 대표는 과로사 기준을 훌쩍 넘는 주당 노동시간, 4배가 넘는 산재율 등 열악한 택배 노동 환경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이른바 과로사 방지법과 생활물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든 만큼 본격적으로 민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 게임 회사를 찾았다고 했죠. 이 게임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규제 개선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 택진이형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를 만났습니다. 먼저 이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끝난 소위 한국 야구 NC 다이노스의 우승을 축하합니다. 우리 NC소프트에서 게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AI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연구를 갖다가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국민의힘 미래 산업 일자리 투기 목표를 미래 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제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게임 산업이 바로 그러한 목표에 부합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방금 보신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 다른 의미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택진이 형 김 대표의 정계 진출 가능성이 거론돼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종인 대표가 당 밖에서도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밝힌 뒤에 접촉을 한 인물이기도 하죠. 물론 김택진 대표는 나는 기업가다, 정치에는 전혀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김택진 씨하고 또 추가적인 좀 만남을 가지거나 그러시나요? 뭐 때문에 추가로 만날 필요가 있겠어요? 부산에서는 이제 시장 후보로 또 김택진 기업과 관련해가지고서 특별하게 물어볼 게 있으면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 별로 내가 꼭 만나야 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야 두 대표의 행보, 이 국정감사 후 입법, 이슈의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고려한 광폭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이 국함 직후의 공백은 공수처가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1월 내 공수처 출범을 못 받고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고 평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늦출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이 되고 국민의힘이 선임한 2명이 반대할 경우에 공수처 출범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그 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국민들이 저렇게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유의 인사라면 저희들은 단호히 반대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174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로 공수처를 무한정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원하는 대로 추천위원 명단을 내주고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이걸 지렛대 삼아서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한꺼번에 관철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저녁 6시부터는 국회 로텐도홀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릴레이 철야 규탄 대회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국민의힘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를 빌미삼아 정권 차원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쟁을 즉시 멈추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 결정과 함께 전월세 대란 대책 등 민생 정책에 온 힘을 다 써주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와 특검을 엮는 건 뜬금없다라는 반응입니다.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건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고 일축했죠.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억지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 공수처장 후보 의결 시한을 다음 달 11월 초로 못 받으면서 이걸 넘기면 국민의힘에 보장된 거부권을 아예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엄포를 놨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의결 기준을 완화해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의결 기준을 7명 가운데 5명으로 바꿔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예비후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여야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칫 여야가 극단적으로 충돌했던 지난해 11월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에 임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국민들에게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 이제 법을 바꾸겠다. 그 국민을 속이는 거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은 조금 전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의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정감사 끝나자 공수처 2라운드, 출범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네, 민주당 의총 소식은 뭐 오전에 이제 의총을 가졌으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의총이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관련 속보를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감이 이제 마무리되니까요. 이제 그 여야 간의 충돌 포인트가 많습니다. 공수처도 있고 특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법안 전쟁도 있고 예산 전쟁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당장은 이제 공수처를 놓고 가장 뜨겁게 여야가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전망은 되고요. 어제 이제 조 반장이 공수처 관련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설명을 했는데, 물론 약간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원래는 이제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어쨌든 후보 추천위원을 정해서 2명을 선임을 했죠. 문제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비록 2명을 이제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후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수처장 출범에 어떻게 보면 또 뭐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야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정리하면은 또 최 반장이잖아요, 그렇죠? 최정리. 네, 가끔 사석에서 국장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간단히는 아니죠. 제가 설명은 했는데 네.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 좀 해볼래요? 뭐 최정리보다는 이정리가 훨씬 나은 것 제가 같은데. 좀 정리하다 보니까 꼬여가지고 네. 말이. 제가 그럼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된 게 지난해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10달 전에 이뤄진 일인데요.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다, 뭐 위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국 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올해 7월에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했습니다만 지금 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드디어 어제 명단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빨리 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데드라인까지는 어떻게든 지켜놓은 어제가 건데요. 26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발표 자체는 어제를 한 거고 국회 명단을 오늘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추천위원 2명은 대검 이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현 변호사인데요.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공수처 발목 잡기 행동대장을 추천했다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현 변호사의 이력을 좀 문제 삼고 있는데요. 헌. 네, 현이 아니고. 이현은 저희 회사 동기고요. 그러니까 네, 이현 변호사가 발음이 있습니다. 안 돼요? 이헌. 네, 이헌. 네. 헌. 네, 제가 정리는 잘하지만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만 그렇게 들었어요? 꼬반장 뭐로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동기를 위해.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하겠다는 건 또 뭐예요? 꼬반장은 뭐로 들었어요? 저는 중간으로 헌과 현의 그래요? 중간 알았어요. 정도로 제가. 그럼 제대로 발음했다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현 변호사의 이력을 좀 문제 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현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섰다가 고발된 인물이라고 비난을 한 건데요. 대놓고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인사라면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가 올라왔을 때 껌껌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그래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을 여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야당목 추천위원 중 한 분은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법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고 독소 조항도 여럿 있다. 제도 자체가 이원이라는 문제 제기 외에도 세부적인 문제가 많다고 공개적으로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발목 잡기 행동 대장을 이원으로 추천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네, 표현이 아주 세네요. 발목 잡기 행동 대장,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당연직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7명이 되는 거죠.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명이 반대하면은 사실상 그 후보를 선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지는, 그러니까 비토권이 성립되는 건데, 그 점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공수처법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으려는 방편으로 악용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당 몫의 추천위원은 말 그대로 야당의 몫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명단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공천 심사까지 할 작정이냐 오만하고 무례하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빌미삼아 정권 비위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법조계에서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 만큼 정권 입맛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 구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 변호사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당이 추천하신 분이고 가서 공수처장을 가장 잘 추천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당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는 그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 공수처장 후보를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정해라. 이때까지 정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보장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요. 실제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의결 기준을 7명 가운데 5명으로 바꿔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처장 후보자를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추천위원회 의결 시한을 최대 5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야당 거부권을 개정하는 안까지 내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정말 공수처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천위원을 냈으니까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잠시 후 6시부터 국회 로텐도홀에서 규탄 대회도 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은 저희가 이제 내일 아까 전한다고 그랬죠. 신 반장이 내일 전하겠다고 그랬죠. 네.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국감도 끝났고 입법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아까 이제 현장을 간 것도 민생 현장을 챙기려는 걸 텐데 앞으로는 이제 입법과 관련된 여야의 움직임이 또 한편으로 본격화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택배 노동자들을 만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다. 이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법, 고용보험 확대 등 민생 법안을 비롯해 시급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법과 또 역사왜곡 처벌법 이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도 이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 국정과제죠. 한국판 뉴딜 관련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예산안 정국 아니에요? 최 반장?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 내년 556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뒤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642개 사업에 21조 3천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예산 556조 원은 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 중 89조 7천억 원이 적자 국채로 마련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빚 폭탄이 예상된다며 예산안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건 역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발언을 두고 향후 예산 정국에서 야당을 향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일부 합리적인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작년에 민주당이 당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결국 예산안을 단독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자 이런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시정연설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위기에 강한 나라, 세계에서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상반기 역성장을 딛고 GDP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일찍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든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방성공시키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문 대통령 시정연설, 저희가 이제 그 내용 정치부회의에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잖아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 고 반장,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내일 관련 언급이 좀 있을까요? 일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요, 이미 여야 대표회담 등 여러 방안을 제안한 상태고 야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 등이 짧게 환담을 갖곤 하는데요. 내일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청와대 관계자와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이 앞선 국정감사, 특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 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쟁점이 되는 현안이 수사 아니면 감찰 사안이고 따라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와 특검, 또 이제 입법 예산 전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런 분위기죠. 여야의 대치가 상당히 가팔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 얘기도 했지만 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합의할 때는 합의하고 서로 또 화합할 때는 화합하는 그런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감 끝나자 공수처 2라운드 출범까지 산 넘어 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 한자리엔 없었지만 마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공방을 보는 듯했습니다. 대검 국감에서 쏟아낸 윤 총장의 발언을 추 장관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전방위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죠. 감찰 결과에 따라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감찰이 현실화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이 행사한 수사 지휘권은 위법하다. 네, 국정감사장을 흔들어 놓은 검찰총장에 대해 장관은요.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미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 검사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김봉현의 주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기 전에는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하자 추미애 장관, 이 국감이 진행 중이던 그 시각 이 전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죠. 자, 여기에다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장 전결로 처리한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한 건 아시겠죠? 자, 2013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당시 황교안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최 전 총장 사표를 제출했죠. 즉, 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실상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 그런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송기현 민주당 의원, 위법, 이 규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며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했고, 추미애 장관 또한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 해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검찰총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법적으로 임기 2년이 보장이 됩니다. 특히나 윤 총장은 대통령으로부터도 사실상 사퇴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받았다라고 밝혔었죠. 하지만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적절한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윤 총장이 거짓말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대통령을 어떤 방패막이로 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추 장관은 현직 검사에게 술을 접대했고 그 가운데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도 있다라는 이 김봉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봉현의 그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 돼 있고요. 자, 추 장관이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라임 사건 수사팀장이라고 지목을 한 건 사실상 특정인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접대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없다며 오히려 이 같은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거짓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가끔씩 그렇게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담당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 말씀은 지금 의원님께서 허위 사실로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그 담당 검사가 그와 같이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본인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 자, 법무부와 대검의 국감을 거치면서 추미애, 윤석열 간 진실 게임도 펼쳐졌는데요. 자, 추 장관 취임 후 첫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은 이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했고, 윤 총장은 장관의 관례를 무시하고 나와 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맞섰죠. 자, 윤 총장은 당시 추미애 장관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보고 초안을 짜라 그래서 제가 아니 장관님 어디 검찰부에서 기본 아니래도 좀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재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나가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자, 하지만 장관의 입장은 다릅니다. 자,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윤 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의견 제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고 도리어 법무부 인사안을 먼저 내놓으면 의견을 그때 가서 제출하겠다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요, 윤 총장의 발언 가운데 이 장관이 총장에게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인사안을 받아보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냐? 답변을 좀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장관과 총장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장관님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질 국감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조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네. 장관께서는 국민들께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러면 윤 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재청권자로서 법에 따른 의견을 들었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면 윤 총장의 이 발언 내용이 사실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게 윤 총장과 해결을 하십시오. 자, 국민의힘 의원과 추미애 장관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것 좀 익숙하죠. 하지만 이날 이렇게 얼굴을 붉히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분위기도 펼쳐졌는데요. 물론 발단은 공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첫 질의에서 이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해가며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50%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마음이 좀 떠났다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주장이 좀 근거가 없어 보이십니까? 많은 부분은 장제원 의원님도 많이 또 가공을 하셨지 않았나 싶고요. 가공이요? 제 아들 문제, 제 아들 문제, 군 언론이 제 아들과 저에 대해서 한 31만 건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네, 저렇겠죠.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네, 마지막 이 발언 장관 한번 해보라는 말을 장제원 의원 미처 듣지 못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오후 질의에 나서면서 제게 이렇게 또 다른 도전의 목표에 꿈을 심어주셔서 참 우리 추미애 선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역시 또 덕담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날 가장 화기애애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물론 더 중요한 건 두 사람 덕담 속에 담긴 언중유고를 봐야 할 겁니다. 어차피 이 정권에서는 안 시켜주실 것 같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정권 잡아서 비법조인 출신 장관이 한번 될 수 있도록 제가 꿈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면요.
이 세상 시끄럽게 안 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충돌 안 하고 잘 설득하고 또 야당과도 또 소통 잘 해가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장관 되면 네. 전임 장관님을 잘 모실게요, 선배님. 네, 많이 지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둘 다 칭찬을 하고 있지만 왜 제 귀에는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걸까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국감장은 벗어났지만 민주당 윤석열 해임 건의 가능, 국민의힘 추미애 명예훼손 가능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예고했죠. 사실 이제 그동안 수사 지휘권을 놓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정말 정면 갈등을 벌여왔잖아요. 이제 부하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사태는 당연히 더 악화되겠죠. 네,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이 감찰 가운데 윤석열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건 세 가지입니다. 이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이 이 절차에 따라 보고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이 감찰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총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과 또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과정에 대한 감찰은 윤 총장이 당사자입니다. 검찰총장을 이 상대로 한 감찰이 실행이 된다면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감찰 카드를 꺼내든 건 그동안 막강한 이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읽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야권 일각에서 펀드 사기 연루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임에도 이 감찰권 남용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최 반장이 이제 과거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감찰이 현실화되니까 사퇴를 단행했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잇따른 감찰을 예고한 것이 사실상 사퇴 압박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대검 국감 때 이제 윤 총장의 발언을 소개했지만요. 자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그런 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우리 시대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검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목리를 부리지 말라, 사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국감을 치렀던 김남국 의원은 역대 총장들은 따르기 어려운 지시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면서 직을 던지고 나갔는데 윤 총장은 또 하고 싶다고 한다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에서 논란이 있는 만큼 청와대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 갈등이 고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언급을 들은 바가 없다고 했고 또 감찰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고 전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정보가 없다, 확인해드리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많은 언론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이제 극한 대립을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보도를 많이 했던데. 지금 이제 조 반장이 소개한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청와대가 직접 나설 뜻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한 사건이 아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고 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옵티머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이었는데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그 전직 검사가, 그러니까 책임자가 관련 의혹들을 반박했다면서요. 네, 과거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 사건입니다. 여당은 이 부실 수사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도 로비로 무마됐다는 의혹이 있고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형사 7부장을 맡았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직접 부실 수사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수사를 의뢰한 전파진흥원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 의뢰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모두 수사를 하고 판단을 했다며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의뢰한 전파진흥원이 자체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라는 등 소극적이라서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도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요, 당시 수사 의뢰서를 보면 구체적인 감사 보고서나 회계 보고서가 포함이 돼 있었던 만큼 이 문제가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적극적인 이 의지를 갖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막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검찰이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김유철 지청장은 이 수사 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데다가 또 추가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당시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도 옵티머스 피해자가 당시 수사를 요청한 게 아니었다. 이 수사 당시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은 알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이 사건이 부장전결이라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 것도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리를 한 지 6개월이 초과하면 부장이 전결하는 게 아니라 차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옵티머스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10월에 수리가 됐고 2019년 5월 22일 날 처분이 됐기 때문에 7개월을 초과한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부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이 전결로 처리했다. 이것은 이 규정, 위임 전결 규정도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 만에 처리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장검사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김유철 지청장이군요. 네, 당시 부장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조금 전 박주민 의원은 당시 윤석열 지검장, 김유철 부장검사 그리고 이 사건을 맡은 정관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지청장 역시 전화 주임 검사가 변호인과 면담, 통화를 하거나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고 지검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나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1차장에게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감찰이 진행 중이니까 관련한 내용은 또 이제 속보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법사위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채널 A 사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죠. 그 중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정진웅 광주지검 이제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요? 네,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이 정진웅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독직 폭행이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보다는 이 죄질이 무거워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 서울고검은 수사와는 별개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인사에서 추미애 장관은 이 정 차장검사를 부장검사 에서 승진을 시켰죠. 일각에선 이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인 감찰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난달 부임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이제 부하 관련 발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됐죠. 이제 추미애 장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었는데 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 본인도 예전에 그런 표현을 쓴 적 있다. 이렇게 질의를 또 했죠. 네, 추미애 장관이 이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면서 이 장관은 총관의 상급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이 부하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를 비판을 하면서 부하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는 거 아니냐, 생경하다 이런 언급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추 장관이 과거에 부하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을 했다면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박연차 게이트의 직속 상관이 홍만표이고 바로 핵심 부하가 우병우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장관님이 먼저 쓰셨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억은 없지만 의원님이 찾으셨다니까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기억이 없습니까? 2016년 4년 전 발언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나 이번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라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네.
자, 일단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검찰 내에서 이제 지검장과 후배 검사 사이에 뭐 부하 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말한 거는 장관과 나는 부하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쓰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전하고 사안이 좀 다르다. 네, 좀 다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수진 의원의 지적이 뭐 그렇게 뭐 납득이 뭐 쉽게 뭐 안 된다라는 게 추 장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사 상황 좀 짚어보면요.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은 최근 김봉현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가서 2시간 동안 출정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검사들에 대한 접대가 이뤄진 날짜와 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봉현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사 정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A 변호사 등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가성과 함께 향응을 주고받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장소는 특정한 만큼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해당 시점에 거론된 검사들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된다면 김봉현의 진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앞서 김봉현을 사흘간 조사를 했던 이 법무부는요, 이 접대가 이루어졌던 당시에 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조사에서 김봉현은 이 A 변호사로부터 이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됐으니 모 주점 특실을 예약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A 변호사가 이 후배 검사들이 나중에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하게 될 것이고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법무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입장문에서 김봉현은 해당 접대가 이루어진 술집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그리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있었고 이 김 전 행정관은 이 해당 검사들과 명함을 주고받았다라는 주장도 입장문을 통해 밝혔었는데요. 추 장관은 국감에서 이 명함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인가라는 이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이 법무부 감찰 결과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검사들은 이 김 전 회장이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고도 추미애 장관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발언을 했고 아마 이제 술접대 의혹,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속보를 좀 잘 챙겨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당 윤석열 해임 건의 가능, 야당 추미애 명예훼손 가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죠.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는 당의 요청을 다시 한번 거부한 겁니다.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정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끝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지난 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 지난 2016년 개정된 국회법이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조사 결과였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잘한 일이다 호평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바로 방탄국회 방지입니다. 이전에는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었는데요. 이 규정을 없애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내용을 바꾼 겁니다. 여기엔 당시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 개혁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 되자마자 제 일성이 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을 없애겠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반드시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개혁을 하겠다.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국민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피했을까요? 0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체포동의안 숫자입니다. 모두 5번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땐 유독
무기명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방패 삼아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주죠. 2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아예 표결조차 붙여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최경환 의원실에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이 의원에 해당되는 입법 예산 자료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또 마구잡이식 구속 수사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본회의가 열려야 표결을 하겠죠. 회기 내에 본회의 일정을 아예 잡지 않는 꼼수를 써 체포동의안을 자연스럽게 폐기시킨 겁니다. 이런 걸 두고 방탄국회라고 하죠. 21대 국회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죠.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내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왔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속히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인 자세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당의 권고를 따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라 강하게 압박을 했었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정순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총장이 정정순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정순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찾아간 곳 검찰이 아닌 이낙연 대표실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 서식을 보면 10월 15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돼 있다며 지금처럼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당당하게 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끌려가는 모양새를 만든 건 정 의원 본인입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현역 의원은 모두 9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 조사에 불응해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건 정 의원 단 1명뿐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정 의원은 힘든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의 자진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의원 한 명 때문에 같이 힘든 길을 걸을 수는 없겠죠. 민주당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붙여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압도적인 거대 여당이죠. 혹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정치적 후폭풍, 민주당이 고스란히 떠나야 합니다. 정 의원이 동료의 기대를 걸긴 힘든 상황인 듯 싶습니다.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도 말입니다. 정정순 의원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검찰 조사를 미뤘었는데요. 반면에 못 찾겠다 꾀꼬리 국감장에서 실종된 의원도 있습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로 바꾸고 국민의힘에서는 탈당을 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0차례에 걸친 환노위 국감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청가선장을 제출한 게 전부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이름이 국감장에서 들리긴 했습니다. 다른 의원의 입에서 말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3개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낙찰 확률을 높였습니다. 29분의 1 확률을 10분의 1의 당첨 확률로 3배 높인 것인데요. 이런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특정인의 구체적인 성명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이거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감은 등한시했지만 본인 개인사는 열심히 챙겼습니다. 지난 21일엔 자신에게 배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 회장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또 민주당 진성진 의원이 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당시 서울시 지회 신모 회장이 4명의 다른 사람의 계좌를 동원해서 5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박덕흠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이 돈을 다 돌려줬다고 해서 아무런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의 진술에 의하면 그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그 측근의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 사실이다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실 측은 국감에出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판노위도 이해충돌 논란이 나올 것 같아 지난달 15일 국회 백지신탁심의위에 어느 상임위가 좋을지 의견을 물은 상태라면서 국감 활동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선뜻 동의하기 어렵긴 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죠. 국민의힘은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체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감은 도대체 뭡니까? 과연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체 뭘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행여나 참고인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답변하다가 박원순이라는 이름 석자 나올까 봐 겁에 질린 겁니까? 박원순 오거돈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내년 선거 망칠까 당 차원에서 이렇게 원천 봉쇄하고 나서는 겁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들은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이고 그게 저는 맞다 보고요.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국감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이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지금 발생한 지가 5개월이 지금 넘었습니다. 아까 앞선 그 답변에서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웠다. 이제 이렇게 밖에 말씀하지 못하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이런 그 권력형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 이 말씀은 공감을 하시죠? 저도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주 초기부터 피해자 안보를 지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신고 피해자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 다른 형태의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벌어진 권력층의 위기에 의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빈발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 그 법적 체계가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 원래 약자 보호를 위해 있는 제도가 가해자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도록 그것도 유념하여서 세심하게 살피겠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죠. 조두순이 오늘 12월 13일 추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습니다. 조두순처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극악한 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 즉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떨어뜨릴 대안으로 대두가 있는데요. 이수진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마침 정세균 국무총리도 조두순 관련 입법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습니다.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조 씨는 출소 뒤 아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집과 불과 1km 떨어진 곳입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인데요. 출소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조두순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또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간 경찰의 신상 관리도 받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 입장인데요. 이 정도 조치로 안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제안한 화학적 거세, 논의해 볼 만한 부분이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방탄 없다 정정순, 못 찾겠다 박덕흠. 오늘이 장례 사흘째죠.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추모하기 위한 사회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구광모 회장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크게 발전시킨 위대한 기업인이라고 고인을 평가한 뒤 오래 계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좋은데 참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박용선 전 두산그룹 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등 재계 인사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했는데요. 그리고 정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이용구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이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정산 김주원 종법사,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 등이 종문을 마쳤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이 18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상속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회장이 유언장을 남겼는지의 여부가 또 관심을 모으고 있다면서요. 네,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주식 상속 방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법정 상속분은 이 부인인 홍라희 씨가 전체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을 받고 3남매가 각각 9분의 2씩 나눠가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 유언장에는 일반적으로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건건히 구분해 상속 대상을 명시한다고 하고요. 이 경영권 승계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식의 상당수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 두 딸에게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물려줬을 거란 관측입니다. 유언장이 존재하느냐 여부가 관심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4년 5월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됐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준비를 했을 것이다, 아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다만 삼성 측에서는 유언장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에는 돈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그런 글이 이 전 회장이 생전에 남긴 편지다라면서 이제 좀 도는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글은 부귀 영화보다 건강이 소중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니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 이런 푸념 섞인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몇 년 전 개인 블로그에 어느 갑부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짜깁기 한 걸로 밝혀졌는데요. 삼성전자 측도 이건희 회장이 남긴 글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서 유승준 씨, 가수 유승준 씨,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유승준 씨가 강 장관에게 글을 하나 썼다면서요? 네, 자신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호소글을 올린 건데요. 이 글은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신반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골을 터뜨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제 토트넘과 번리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원정 경기가 있었는데요. 요즘 저와 최반장급의 환상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반장은 아니고요, 최반장.
조는 아니고 고는 네.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았습니다. 네. 예. 이제 환상 호흡을 자랑하는 해리 케인 선수의 헤딩 패스를 받아서 역시 네. 다이빙 헤더골로 득점포를 이제 쐈습니다. 네. 이번 시즌 10호 골이고요. 리그 8호 골인데 자, 손흥민 선수 리그 득점 단독 선수에 올랐습니다. 아, 단독 선두예요? 네.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의 쾌거도 함께 달성을 했고요. 이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번리를 1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과 케인 선수에게 나란히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줬습니다. 네, 두 사람이 정말 골을 많이 합작하네요. 그렇습니다. 케인이 아마 어시스트, 요즘엔 도움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그 도움이 1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방탄 없다 정정순, 못 찾겠다 박덕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순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우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맹추격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남은 일주일 핵심 경합주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매일같이 미국 대선을 챙기는 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일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부터 짚고 갑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오늘 0시 기준 88명이 나왔습니다. 해외 발생이 16명이었고요. 국내 지역 발생은 72명입니다. 국내 지역 발생 구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27명, 서울시 24명, 그리고 인천시에서 2명 등 수도권에서만 53명이 나왔고요. 강원에서도 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과 경남에서도 각각 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 계속 추가 확진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2일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3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3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동절기만이라도 연말연시 모임이나 종교 행사, 각종 이벤트성 모임을 최대한 소규모로 거리 두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코로나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미국 대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점점 미국 내에서 선거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주일 남은 미국 대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70 어떤 의미의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이른바 꿈의 숫자, 매직 넘버로 불리는 숫자인데요. 미국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필요한 숫자입니다. 바로 선거인단 과반의 숫자입니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는 없는 방식이라 낯설기도 하죠. 이런 겁니다. 자, 미국 50개 주에는 각각 인구 비율에 맞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습니다. 모두 538명입니다. 특정 주를 기준으로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는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일부 소수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같은 승자 독식 방식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드리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선거인단이 50개 주에서 가장 많습니다. 55명.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이 1,001표를 받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1,000표를 받았을 경우에 민주당이 한 표라도 더 받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55명의 선거인단을 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자, 종역주와 익신주, 회원주가 있습니다. 종역주는 인구가 좀 많아서 선거인단이 50명, 50명 배정돼 있고요. 익신주는 25명, 그리고 회원주는 12명 배정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역주에선 트럼프 후보가 51%를, 바이든 후보가 49%를 얻었고요. 익신주에선 트럼프 후보가 15%,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85%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주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20%, 바이든 후보가 80%를 얻었습니다. 단순 득표율만 보면 바이든 후보가 이긴 선거죠. 우리나라 선거 제도였다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익신주와 회원주에선 바이든 후보가 이겼으니까 선거인단 25명과 12명을 모두 가져가고 반대로 종역주에선 트럼프 후보가
2%포인트 차이로 이겼으니까 50명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합니다. 선거인단 결과로 놓고 보면 트럼프 후보는 50명을, 바이든 후보는 37명을 확보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거죠. 자, 선거인단을 많이 차지한 후보가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선 전국 득표율을 앞서고 결과적으로 패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2000년 대선이 그랬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엘 고어 부통령과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엘 고어는 48.4%의 득표율로 47.9%의 부시를 54만여 표 차이로 이겼지만 정작 선거인단은 부시가 271명, 그러니까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면서 고어가 패배했습니다. Good evening. Just moments ago, I spoke with George W. Bush and congratulated him on becoming the 43r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offered to meet with him as soon as possible so that we can start to heal the divisions of the campaign. And while I strongly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I accept it. I accept the finality of this outcome, which will be ratified next Monday in the Electoral College. And tonight, for the sake of our unity as a people an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I offer my concession. 자, 그리고 16년 뒤인 지난 2016년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은 앞서고 선거인단 수는 밀리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I know we have still not shattered that highest and hardest glass ceiling, but someday someone will, and hopefully sooner than we might think right now. Donald Trump is going to be our president. We owe him an open mind and the chance to lead. 자, 그리고 이번 대선은 어떨까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서 보신 20년 전 그리고 4년 전의 기억으로 그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부는 핵심 경합주에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교적 많은 선거인단이 몰려 있으면서도 아직 어느 후보로도 쏠리지 않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펜실베이니아입니다. 자, 펜실베이니아에는 20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자, 이 바이든이 조금 우세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Allentown. Thank you very much, Allentown. 8 days, you believe that? 8 days from now, we're going to win the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and we are going to win 4 more great years in the White House. I'll work as hard for those who don't support me as those who do. That's the president's job. A duty to care, a duty to heal. And you, too, have a sacred duty. That's to vote. It matters. Pennsylvania matters. So please vote. 자,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모습, 바로 인기 스타들의 지원 유세인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많은 배우들과 가수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각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단 규모로만 보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스타들이 월등히 많아 보이는데요. 마크 러팔로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스칼렛 요한슨 등 어벤져스 출연 배우들은 바이든 후보 대선 자금 모금 행사를 갖기도 했고요. 사무엘 L. 잭슨은 아예 바이든 후보를 위한 조기 투표 홍보 영상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Vote early. Vote like your life depends on it. I'm exercising my right to vote, and you should too. 자,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투표를 독려하는 이 사진과 함께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물론 뭐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 미국 대선 소식 등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국 대선 D-7 핵심 경합주가 승패 가를 듯. 네, 미국 대선이 정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 반장이 정말 그 CNN을 끼고 살아요. 그렇죠? 네, 관심이 아주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 아까 그 분석한 거 있잖아요. 그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마저 해보면요. 대중문학에만 놓고 보면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이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또 선거 때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통적으로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미국 배우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유명 배우들 상당수는 공개적으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스칼렛 요한슨, 크리스 에반스, 마크 러팔로 등 어벤져스 출연 배우들은 바이든 후보를 위한 모금 행사를 갖기도 했고요. 브래드 피트는 바이든 후보의 광고 영상에 목소리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드웨인 존슨, 톰 행크스, 사무엘 잭슨 등 유명 배우들이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배우들뿐만 아닙니다. 앞서 보신 대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지지해줘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가수 중 한 명인 카디비도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디비는 원래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물러난 이후에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 아일리시와 마돈나 등도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반장, 지금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벌써 6천만 명을 넘었다는 거죠? 네, 어제를 기준으로 미국 유권자 중에서 6,097만여 명이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 같은 수치가 대선을 일주일가량 남겨놓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6년 대선 당시의 사전 투표자 5,800만 명 기록을 넘어선 숫자입니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사전 투표 참여자 상당수가 민주당 성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 유권자의 지지 정당 정보를 공개한 19개 주의 투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유권자가 이 49% 절반에 육박을 했고 공화당 지지자가 28%, 무당파가 22.3%, 제3의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응답은 0.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로만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 건 분명한데요. 역시 끝까지 예단은 금물이겠죠. 네, 일단 앞서 이 소개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도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더 많았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와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경합주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등에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여론이 바이든 후보 지지 여론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당일 현장 투표 참여 유권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사전 투표율만 놓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경쟁이 아주 뜨겁잖아요, 주반장. 벌써부터 대선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3일 밤 악몽의 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패배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미 실제로 최근 미국 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낮에는 뉴욕 한복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일부 시위자들은 구급차로 옮겨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곧장 연결 지을 수는 없겠지만 미국 내 총기 구매가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 그리고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의 영향이 컸지만 대선 결과 불복 등으로 인한 사회적 충돌이나 폭력 사태를 우려하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미국 MBC 방송은 올해 대선은 상대를 향한 극심한 분노와 사회 불안 속에서 치러져 투표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들이 최후의 압박을 받기도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패배한 후보 측이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과 불복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은 소송전에 대비해서 대규모 법률팀도 꾸렸다고 합니다. 트럼프 캠프는 탄핵 심판 방어를 주도한 제이 세큘로우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팀을 구성했다고 하고 이 바이든 캠프도 법무부 전직 고위 관리를 포함해 수백 명으로 특별 국가소송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는 짧게만 짚어볼게요. 골프 대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용인한 골프장에서 지난 17일에 모 대학 교육과정 동문 친목 골프 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대회를 다녀온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다른 참가자들 또 가족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현재 30명이 추가 확진이 돼서 모두 3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D-7 핵심 경합주가 승패 가를 뜻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권리 찾아 나선 택배 노동자, 오늘부터 총파업입니다. 롯데택배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250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의 잇단 과로사에 미처 돌보지 못했던 부당한 처우를 살피고 직접 권리를 찾겠다는 거죠. 경찰도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숨진 택배 노동자들의 사인을 살펴 과로사로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물류회사, 역시 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한지는 심야 배송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로 봐서요, 배송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느려졌다는 불만보다는 이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로가 일상인 삶을 권할 수는 없겠죠.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농성을 하겠네요. 규탄대회 지금 조금 전에 아마 시작했겠나요? 시작했을 것 내일 같아요. 내일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요. 네.